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그 처음 연력학 제2법칙을 녹음한 다음에 녹화를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때 아까 그 영상에 나갔던 것처럼 1교시 시작하기 전부터 1교시 때 이제 영상 녹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계속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마치고 이제 5교시에 2학년 3반 수행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마치고 6교시가 마침 공강이어서 6교시 때 이제 과학실에 올라가서 열심히 녹화를 했는데 이 마이크를 켜지 않고 녹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45분 정도 강의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틀어보니까 목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 교무실, 교육정보실 교무실에 남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과학실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그 약간 그 바람 소리 같은 게 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이 교무실을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 핀 마이크 쓰다가 여기 이제 마이크로 바꿨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와 다르게 선생님 이제 요거 이어폰을 꼈는데 선생님 목소리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실시간으로 이걸로 들으면은 확인이 가능해서 어떤 소리가 녹음이 되는지. 근데 이 마이크도 어떤 주변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조금 이런 소리 이게 약간 바람 부는 소리 같은 그런 걸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능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단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단원과 전혀 다른 단원이 되겠고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인 원자와 전기력 단원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음을 전기력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전자 그리고 원자 핵 원자는 결국은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기력을 배우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전기력과 관련해서 많은 다양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과 마지막 페이지에서 예제 문제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배울 거예요. 원자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원자 중심에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그다음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으면서 둘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톰슨, 러더퍼드,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원자의 어떤 모형,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순서에 따른 원자 모형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톰슨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자의 발견, 그다음 러더퍼드는 원자 핵의 발견, 그리고 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화학 시간과 물리학 시간에서 배우고 있는 어떤 원자의 기본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얘기를 하면 톰슨 같은 경우는 물론 톰슨 이전에도 원자에 대해서 제시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돌턴이라든지 그 이전에도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약간 뜬구름 잡듯이 그냥 원자란 이런 것이다라는 정도만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요 전자의 존재를 확인한 과학자가 톰슨입니다.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 어떤 전자라는 입자를 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이제 원자 중에서 원자 핵을 찾아내게 됩니다. 알파선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어는 러더퍼드가 갖고 있는 어떤 원자로서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여기 보면 임의의 모든 궤도에서 원운동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원운동을 하는 과정은 가속 운동이거든요. 가속 운동. 우리가 등속 운동이려면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속도가 일정하려면 방향과 속도의 크기가 일정해야겠죠. 근데 원운동 자체가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어서 얘는 가속 운동이 되겠고요. 가속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전자에서 뭐가 방출이 되냐면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에너지. 자, 이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빛.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 전자의 궤도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양성자와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전자가 사라지겠죠? 뭐 양성자 어떤 충돌에 의해서 그러면 전자가 남아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어떤 오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원자에서는 선 스펙트럼이 관찰이 돼요. 선 스펙트럼. 근데 이렇게 전자가 궤도가 점점점 감소하면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은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다 모든 값 어떠한 값을 갖는 에너지들도 다 방출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관찰이 돼야 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하지만 원자에서는 선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요 내용도 이제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는 전자가 회전을 하긴 하는데 특정한 궤도, 특정한 어떤 정해진 궤도에서만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조금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원자 모형에는 이렇게 세 가지 원자 모형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톰슨의 원자 모형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톰슨은 여기 보면 1897년 이제 음극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음극선. 예전에는 이 음극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자기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 이 음극선 자체가 어떤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발견해냈고 그래서 이 음극선을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즉 전자의 어떤 이동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자 이동이다. 음극선은 바로 전자 이동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자의 이제 전자는 얼만큼의 전하량을 갖고 있냐면 전하량은 이제 소문자 E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표시를. 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요 단위는 쿨롱입니다. 단위는 쿨롱.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요. 이때 이 전자의 전하량을 우리가 기본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기본 전하량. 왜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냐면 이제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하들 뭐 양전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형태의 음전하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러한 전하의 전하량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약간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약간 떨어뜨려 놓을게요. 그 이외에 전하의 전하량들이 전부 다 이 전자의 전하량의 정수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수배. 뭐 2라든지 3이라든지 1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자의 전하량의 정수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자의 전하량을 우리가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자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전하량을 나타낼 때 마이너스 19승이라는 어떤 숫자는 매우 작은 숫자죠. 마이너스 19승은 0.0을 18번, 19번 이렇게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본 전하량 2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거에 몇 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톰슨의 그러면 직접적인 어떤 음극선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전자를 찾아냈는지. 자,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음극선을 이렇게 발사시키는 거예요. 음극선을 발사시켰더니 여기다가 위쪽은 플러스 극, 아래쪽은 마이너스 극을 설치를 해줬죠. 그러니까 전기장을 설치한 거 전기장. 자, 이때 이 음극선이 어느 방향으로 휘어졌냐면 플러스 방향으로 휘어지게 됐다. 플러스 방향으로. 자, 우리가 전기력에 대해서 아직 뭐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나? 중학교 때부터 배우나? 그러니까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하고 뭐 플러스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하지만 이제 반대극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반대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인력, 얘는 청력.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밀어냈으니까 또는 플러스가 잡아당겼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결국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다면 위로 휘어지게 될 거고 만약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다면 직진을 했겠죠. 그래서 음극선은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고요. 또 전기력뿐만 아니라 이 음극선, 즉 전자는 자기력의 영향을 받아서 음극선이 휘기도 하였습니다. 위쪽으로.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기력을 받아서 휘었냐면 이것도 우리가 아직 뭐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어요. 통합과학에서 다뤘던가 아니면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자기력, 전기장과 자기장 관계에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배워봤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 줄이 있지만 그냥 선생님 쓰는 줄 무시하고 그냥 쓰고 있어요. 자, 이 레가 맞는지 모르겠네. 어인가 아인가.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하면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왼손이죠. 왼손. 이때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힘의 방향 F,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B,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전류의 방향 I. 이렇게 해서 전류와 자기장과 힘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왼손 말고 오른손으로도 할 수 있죠. 오른손. 선생님도 왼손보다는 오른손으로 주로 합니다. 왜냐면 왼손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방향이. 그래서 오른손으로 하게 되는데 오른손으로 한다면 자, 하나, 둘, 셋, 네 손가락에다가 엄지손가락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손등인지 손바닥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른손 손바닥인지 왼손 손등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닥 이렇게 쓸게요. 바닥.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이때 손바닥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다루는 건 아니죠. 뭘 다룰 거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을 띠는 요 전자가 자기장 영역에서 이동할 때 어떻게 힘을 받게 되느냐.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거는 전자의 이동이 아니라 뭐였냐면 전류의 방향이었어요. 전류의 방향. 근데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반대 방향.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방향과 반대.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제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가 자기장 영역에서 이동할 때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따질 거냐면 이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물리학 2에서도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오른손으로 사용합니다. 오른손. 자, 네 손가락 하나, 둘, 셋, 네 손가락에다가 엄지 손가락 오른손이죠. 자, 마찬가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확인하려면 얘가 바닥인지 손등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얘를 똑같이 합시다. 얘가 오른손 바닥. 자, 이때 이 검지손가락을 전자의 이동 방향이라고 하면요. 전자의 이동 방향. 이 네 손가락이 똑같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글씨를 잘 못 쓰네요, 선생님이. 자, 이때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전류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힘을 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받게 돼요. 손등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손등 방향.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전자 이동 방향 엄지손가락을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전자의 이동 방향, 여기가 자기장의 방향. 얘가 오른손이니까 손등은 어디예요? 손등? 여기 위쪽이 손등이 되겠죠? 위쪽이. 아래쪽이 손바닥이 되고. 그래서 이 전자가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에서도 힘을 받고 자기력에서도 힘을 받기 때문에 전자의 특성을 우리가 전기력과 자기력을 통해 이렇게 휘어지게 된다. 그래서 정의를 내린 거죠. 결론을 내린 거죠. 톰슨은 음극선은 전자기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자라고 하자. 정의를 내린 거예요. 톰슨이. 전자의 발견.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은 원자가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때 원자 안에 전자라는 어떤 음극을 띠는 음전하의 성질을 갖는 음전하인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플러스 극을 띠는 아이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고 원자 모형을 설명을 한 겁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아직 양성자의 개념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원자핵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전자 말고도 원자핵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러더퍼드입니다. 자, 러더퍼드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원자의 중심에 존재한다고 제안하였다. 자, 원자핵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 원자핵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의 양의 정수배이다. 아까 기본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이라고 했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이렇게. 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의 질량이다.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알아둡시다.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의 질량이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원자핵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보다 엄청 크다. 엄청 무지막지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질량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전류가 흐를 때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양성자가 움직이진 않느냐? 원자에. 자, 양성자는 그 전자의 질량보다 매우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을 통해 전류가 이동한다라고 우리가 한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뭐냐면 알파 입자를 이제 입사시키는 거예요. 어디에다 입사시키냐? 금박에다가. 금박을 얇게 펴가지고 이 금박이 마치 우리가 이제 원자 수준으로 얇게 필 수는 없지만 정말 종이보다 얇게 그래서 금박이죠. 금이 아니라 종이보다 얇게 만들어서 얘를 마치 이제 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알파 입자를 통과시켰는데 이때까지는 그 톰슨의 원자 모형이 어떤 주 원자 모형이었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고 이러한 형태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알파 입자라는 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요 당시. 지금은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죠. 정확하게 뭐냐면 알파 입자는 정확하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이 알파 입자예요. 그래서 알파 입자를 이렇게 툭 통과시켜주면 금박을 지날 때 어떻게 될 거냐? 자, 전자들과 양성자들이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얘는 중성이니까 이 플러스 전하는 특별한 힘을 받지 않고 그냥 쭉 통과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으니
이 알파 입자는 플러스의 어떤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무거우니까 질량이 크니까 그냥 통과하게 될 거다. 마치 휴지 조각에 총을 발사하는 것처럼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휴지 조각을 뚫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 예상에 맞게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정말 간혹 가다 얘가 뭐에 부딪힌 것처럼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휘는 겁니다. 더 심한 거는 부딪혔다가 다시 반대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녀석도 정말 간혹 가다 하나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제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하게 된 거죠. 왜냐면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원자핵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원자핵을. 자, 가운데 이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중심에 존재하고 있고 이 원자핵에 부딪힌 알파 입자는 바로 반대로 튕겨나거나 아니면은 좌우로 휘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이외에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고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냥 통과하게 되는 거고 우연치 않게 이 원자핵과 가까이 가는 알파 입자는 휘어지거나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의 정의를 내렸어요. 자, 원자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뭐가 존재한다? 원자핵이 존재한다. 원자핵이. 그래서 러더퍼드의 어떤 원자 모형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각각 톰슨 그 다음에 러더퍼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 뭘 찾아냈다? 전자를 찾아냈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뭘 찾아냈다? 원자핵을 찾아냈다. 이때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존재하고 전자가 임의의 궤도, 임의의 모든 궤도에서 회전,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러더퍼드의 입장입니다. 보어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죠? 보어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이 러더퍼드 모형 다음에 조금 수정을 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비어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만큼 비어 있는지 혹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비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만약에 이게 이제 원자라면 이게 원자라면 원자핵의 지름 요만큼 원자핵의 지름과 그 다음에 원자의 지름 이만큼이 되겠죠. 원자의 지름 이게 대략 몇 배 정도 되냐면 10만 배 정도 차이 난대요. 10만 배. 아직 얼만큼 큰지 와닿지 않죠. 10만 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운동장에 이제 축구공이 있다. 운동장 한가운데 축구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축구공을 원자핵이라고 하자. 원자핵 축구공 대략 한 30cm 정도 되죠. 축구공. 그러면 0.3m 정도 될 거예요. 0.3m. 그러면 이때 전자가 돌고 있는 요 지름은 그럼 도대체 얼마냐? 0.3m 곱하기 얼마? 10만 배. 10만.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30km가 나와요. 30km. 반지름이 15km. 그러니까 반지름 15km로 전자가 쭉 한 바퀴 우리 학교 운동장을 중심으로 15km 떨어진 곳에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남양주시 정도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다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다. 요런 데가 다 비어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 선생님 모습이 보일 텐데 만약에 우리가 원자 수준의 크기에서 뭔가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형태가 없을 거예요. 다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지금 요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축구공 원자핵에 전자가 30km만큼 반지름, 15km 반지름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돌고 있다. 가운데 다 비어 있다. 원자 수준에서 본다면 모든 사물은 다 비어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공간. 자, 이러한 거 이제 다루게 되는 게 나중에 양자역학입니다. 대학 가서 다룰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 원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전기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전기력이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전하의 종류가 같으면 청력, 다르면 인력.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기본 용어. 우리가 그 전기력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앞으로 선생님이 많이 쓸 용어들, 그 다음에 우리 교재나 교과서에 많이 나올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온 용어들이니까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하. 전하는 뭐냐면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우리가 전하라고 해요. 전하,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자, 전하량. 이 전하의 양인데 전하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거고요. 자, 전하의 양으로 단위는 아까 쿨롱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고 했죠. 대문자 C라고 표현하고 쿨롱이라고 씁니다. 전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호를 Q, 그러니까 영어 Q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대문자 Q를 사용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보통 소문자 Q1, 뭐 Q2 이런 식으로 전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대전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전과 대전체, 전하와 전하량 이렇게 처음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쿨롱의 비틀림 저울인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전기력을 처음 측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의 단위에 쿨롱이라는 이름을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기력을 어떻게 측정했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대전된 공,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쨌든 대전된 공을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 나온 것처럼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내겠죠. 그럼 여기 이제 금속실을 매달았는데 금속실이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 얘가 이제 어떤 보건력을 갖고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얘가 회전하다가 멈추게 되면 이 서로 밀어내는 청력, 즉 전기력의 힘과 탄성력, 보건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놓고서 전기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전기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쿨롱은 뉴턴의 만유인력, 우리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앞에서 다뤘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한번 적어볼까요? V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게 만유인력이었죠. 뉴턴의 만유인력.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비슷하게라기보다 거의 같죠, 사실 꼴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기력을 표현을 했습니다. 전하의 전하량은 Q1, 그 다음에 다른 전하의 전하량 Q2라고 하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면 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 R제곱, 그 다음에 K, 쿨롱상수예요. K, 전기상수라고도 하고 자, Q1 전하량 Q1 곱하기 Q2와 같다, 비례한다 라는 게 바로 전기력의 크기의 정의가 되겠어요. 자, 만우인력이랑 똑같으니까 뭐 우리가 새롭진 않을 겁니다. 방향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반대의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청력, 인력이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이 전기력은 내용은 이렇게 간단한데 문제 조금 응용돼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가 언제 같아지는가, 언제 달라지는가, 뭐 전하의 부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이렇게 뭐 전하가 하나 또 있다. 여기 이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하가 받는 힘은 자 아직 뭐 플러스라고 할까요? 플러스라고 한다면 자 얘네 둘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 지금 얘랑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청력이 작용하겠죠. 밀어내는 힘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얘랑 작용하는 힘도 있겠죠. 얘랑 작용하는 힘은 잡아당기는 힘, 인력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전하에는 양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는데 자, 이 Q1, Q2의 전하량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Q1, Q2의 전하량이 같다고 가정하면 얘는 가까이 있고 얘는 멀리 있기 때문에 얘가 간 전기력의 세기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작용하지만 힘의 크기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니까 요 전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이따가 이와 비슷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다른 종류, 전자는 마이너스, 원자핵은 플러스 이렇게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하지만 얘네들도 질량이 있어요. 물론 원자핵의 질량이 크지만 원자핵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크지만 얘네도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중력도 작용합니다. 근데 중력은 매우 작은 힘이에요. 매우 작은 힘. 그러니까 전기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 중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중력의 크기는 전기력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만 고려할 수 있다. 중력은 무시할 수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이제 내용은 마지막이에요. 전기력에 의한 전자의 속박.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랑 이제 연계된 내용인데요. 자, 원자핵이 있고 원자를 보면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멀어지고 있다가 이 완전히 멀어져서 밖으로 튕겨나가면 원자핵의 전기적 인력, 전기력을 이겨내고 밖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공유결합, 이온결합 했을 때 뭐 전자를 잃어버리고 전자를 얻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원자핵의 어떤 인력을 이겨내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 최소 어떤 상태를 좀 살펴보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정지한 상태, 만약에 얘가 정지하지 않고 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속력을 갖고 있다면 원자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까지 정지한 상태가 이제 최대, 여기선 최대 멀리 간 거, 그 다음에 벗어나기 위한 최소 상태, 원자핵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러한 상태까지 왔을 때 이 요 위치에서의 전자의 에너지를 구해보면 전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구간까지 지금 나간 거고, 그래서 전기력에 의한 에너지,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냐면 0이 되는 겁니다. 0. 만약에 전자의 에너지가 0보다 크면 전자는 원자핵의 인력을 이겨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지 못하고 이 원자핵에 구속되기 위해서는 원자핵에 구속돼서 요 원자의 어떤 구성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 0보다 요 아래로 갔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야 된다. 에너지가 크면 도망가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0이니까 0보다 작으려면 어떤 값을 가져야 되냐?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구속되어 있다,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다. 그래서 자, 전자가 원자핵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에서 전자에 일을 해줘야 된다. 일을 해서 얘를 에너지를 높여서 빼내야지,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나갈 수 없다. 구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원자 내의 전자는 어떤 힘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이때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서 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전자가 원자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 그리고 러더포드의 알파 선입자 산란 실험, 이 두 가지 실험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가나는 진공관을 사용하여 얻은 음극선 실험의 결과를 다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에서
음극선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자, 니은 나에서 음극선이 전자기파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는 음극선 실험을 하기 전에는 전자기파, 음극선은 전자기파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 이 음극선은 전자다. 전자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가와 나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밝혀진 입자. 전자죠, 전자. 전자. 다에서 발견된 입자의 질량. 원자핵이죠, 원자핵. 자, 누가 질량이 크냐? 원자핵이 훨씬 크다. 즉, 다에서 발견된 입자의 질량보다 작아야겠죠. 얘는 크다가 아니라.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림 가는 대전된 도체구 A, B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A와 B를 접촉시킨 후 다시 원래 위치에 고정시켜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크기는 같다. 가에서 A의 전하량이 플러스 Q이고 나에서 AB 전하량이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이다. 자, 원래 위치로 놨다란 얘기는 요 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요 둘 사이의 거리도 R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접촉인데 이 접촉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이 두 전하가 전하량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이 두 전하를 접촉시켜요. 접촉. 이렇게. 접촉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요 얘네들이 각각 갖고 있던 전하. 얘가 이제 플러스 Q니까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죠? 만약에 뭐 플러스 4Q라고 해볼까요? 플러스 4Q? 플러스 4Q라고 한다면 얘네 둘의 전하량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Q가 되겠죠. 플러스 5Q. 그러니까 요 전체에 플러스 5Q가 되는 거고 이때 이 플러스 5Q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각각 절반씩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즉 5Q를 절반 나눠서 이쪽에 2.5Q 이쪽에 2.5Q 당연히 이제 플러스겠죠? 이렇게 나눠 갖게 되면서 이 두 물체를 다시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얘도 플러스 2.5Q 얘도 플러스 2.5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해서 가에서의 B의 어떤 전하량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나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란 얘기는 합쳐졌을 때 마이너스 2Q가 되었다는 얘기고 자, 가에서 A와 B를 접촉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Q가 되기 위해서는 B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Q가 돼야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면 가에서 전하량의 크기 물어봤죠? 부호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고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B가 더 크다. A가 작다. 맞네요. 기억.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물어봤네요. 가와 나에서. 그럼 전기력의 크기 우리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전기력 F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떨어진 거리 R 제곱분의 K 쿨롱 상수 그 다음에 플러스 Q 곱하기 마이너스 3Q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3Q의 제곱 물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인력이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크기만 살펴볼 거니까 마이너스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나를 보면 거리는 똑같으니까 나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은 자 R 제곱 K 마이너스 Q니까 그냥 Q 제곱 물론 부호는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란 얘기는 청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자, 두 개의 힘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큰가요? 가가 크네요. 가에서가 나보다 크다. 니온도 맞습니다. 자, 디귿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자, 가에서는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인력, 즉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고요. 나에서는 부호가 같으니까 청력,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같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3번, 여기 3번 0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0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에도,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고요. 지금 전화량이 2개가 있지만, 전화량이 3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있을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전화량 주로 이제 요 B의 전화를 물어봤지만, 또 A가 전화량이 주어지고, 근데 반대로 힘의 크기가 얼마 받는다. 대신 전하량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걸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개가 뭐 전하가 이렇게 세 개 있을 경우에는 얘를 C라고 했을 때 A와 C 사이에서도 전기력이 작용하고 B와 C 사이에서도 전기력이 작용하고 A와 B 사이에서도 전기력이 작용하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전기력을 다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하나의 전하에 받는 전기력의 어떤 알짜임, 전기력의 알짜임은 모든 힘을 다 더해줘야겠죠. 오른쪽, 왼쪽 방향을 이제 고려한 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개념 정리 마지막.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기력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쿨롱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는 각각의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전기력 F는 R 제곱분의 K Q1, Q2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시험 문제 범위 마지막인데 원자의 스펙트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볼게요.